1907년 10월 말 뉴욕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 줄은 브로드웨이와 월스트리트 모퉁이를 돌아몇 블록이나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연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니커보커 신탁회사에서 인출하려는 예금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절망에 빠질 운명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은행 로비 안에서 직원들은 미친 듯이 현금을 세고 있었지만 금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한 남자가 계단 위로 올라와 끔찍한 발표를 합니다. 니커보커는 문을 닫습니다. 육중한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군중은 폭발했습니다. 공포는 마치 전류처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메리카 신탁회사와 링컨 신탁회사에서도 뱅크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처럼 공포가 번진 것입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하룻밤짜리 단기 대출 금리는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20세기 떠오르는 산업거인 미합중국은 금융 심장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 연방준비제도도 예금보험도 구제금융기금도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제가 불타는 동안에도 금을 금고에 잠가두는 느리고 서투른 재무부가 있을 뿐이었죠. 이 완전한 마비의 순간 국가의 운명은 단 한 사람의 어깨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J.P. 모건이었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던 70세의 금융거물은 메디슨 애비뉴 219번지 자신의 서재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모건은 다른 은행가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강요하여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돈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은행가들을 자신의 서재에 가두고 유동성 공급 서약에 서명할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황이 진정되고 연기가 거치자 워싱턴 DC에는 끔찍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 한늙은 억만장자의 건강과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모건이 죽었을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거절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그 공황의 그림자 속에서 쓰인 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8년의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 이 법은 보통 역사책에서 연방준비제도로 가는 길목의 작은 주석 정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은 미국의 화폐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꾼 급진적이고 필사적이며 기발한 비상 입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였고 의사인 연준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살려둔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세상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이 잊혀진 법은 미국과 완전한 경제 붕괴 사이에 서 있던 유일한 방어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외부의 힘이나 단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무력감. 당시 한국인들이 느꼈던 바로 그 절박함이 1907년 뉴욕의 공기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미국 은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시기에 제정된 국법은행법 체제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인 국법은행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국채에 의해 100% 보증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피오리아 제1국립은행에서 발행한 5달러 지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행이 5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사서 워싱턴 재무부에 예치했다는 것을 알기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통화였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통화였습니다. 바로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공급이 정부 채권의 공급에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거나 재고를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할 때 은행은 그냥 돈을 더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먼저 국채를 더 사들여야만 했죠.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빚을 내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채권의 공급은 고정되거나 줄어듭니다. 이는 경제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경직성이 1907년 공황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공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현금을 집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죠. 지급준비금이 바닥난 은행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지폐를 발행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분의 국채가 없었고 충분히 빨리 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폐 공급은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 현장에서 물 공급이 끊긴 것과 같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의 비탄력성은 당시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드 아일랜드의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등장합니다. 올드리치는 서민의 편에 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총지배인이라 불리며 상원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존 D. 록펠러 주니어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포퓰리스트들이 증오하는 바로 그 동부 기득권층, 즉 머니 트러스트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드리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07년의 공황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J.P. 모건이 옳았다는 것을, 이기 시에 즉시 돈을 만들어낼 방법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끄는 민주당과 서부 포퓰리스트들은 중앙은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을 월스트리트가 농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올드리치는 1908년에 포괄적인 중앙은행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와 정치적 책략이 필요했죠. 하지만 국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새 엔진을 만들기 전에 타이어가 또 터질 경우를 대비한 스페어 타이어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드리치는 뉴욕의 에드워드 브리랜드 하원 의원과 손을 잡고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혼종 같은 법안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을 만들지도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통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창조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급진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채가 아닌 다른 자산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게 하면 어떨까? 지방채나 철도 채권, 심지어 기업 대출과 같은 상업어음을 담보로 돈을 찍게 하면 어떨까? 이것은 건전한 화폐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단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처럼 들렸죠. 철도 회사 대출을 담보로 돈을 찍는다니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드리치는 공황 상태에서 문제는 지불 능력이 아니라 유동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회사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법안은 은행들이 전국통화협회라는 자발적인 그룹을 형성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집단적인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시카고에서 공황이 시작되면 그 도시의 은행들이 함께 뭉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 즉 채권과 대출금을 협회에 가져옵니다. 협회는 자산을 심사하고 한데 묶은 다음 정부의 이를 담보로 비상현금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발한 우회책이었습니다. 비상 권력을 분산시켰고 워싱턴에 거대한 중앙은행을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의 지역은행가들이 스스로를 단속하도록 의존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습니다. 로버트 라폴레트 상원의원은 거의 1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하며 이 법안이 머니 트러스트에게 주는 특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전국통화협회가 대형은행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한 카르텔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안정의 필요성과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빵 배급줄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1908년 5월 30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올드리치 브리랜드법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6년 후인 1914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된 임시 조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이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쯤에는 진정한 개혁인 중앙은행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 법은 선반 위에 놓인 채 전쟁을 기다리는 장전된 무기처럼 6년 동안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1908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날 1914년 여름을 향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과 같았습니다. 한 머리는 공황을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 즉 비상통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머리는 순전히 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의회가 영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만큼 은행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금융위원회를 창설하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넬슨 올드리치 자신이 이끄는 이 초당파적 기구는 단 하나의 거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나머지 세 개는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죠.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고립주의를 옹호하던 보수주의자 올드리치는 뜻밖의 행보에 나섭니다. 그는 런던, 파리, 베를린을 여행하며 영란은행, 프랑스은행, 독일제국은행 총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약간 결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시적인 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금의 유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고 농부들이 수확할 때 팽창하고 수확물이 팔리면 수축하는 탄력적인 통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채권 담보 통화와 중앙은행에 대한 공포에 집착함으로써 18세기 무기로 20세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드리치는 개종자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앙은행이 미국 정치에서 더러운 단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도움을 청합니다. 1910년 11월 법이 통과된 지 몇 년 후 한밤중에 뉴저지 호보컨을 떠나는 남행열차에 개인 객차 한 량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원의원 올드리치, 재무부 차관보, 내셔널시티 은행 총재, JP 모건이 고위 파트너, 그리고 독일 태생의 은행가 폴 와버그 등 당대 금융계를 주름잡던 거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조지아 해안의 초호화 휴양지, 제키엘 아일랜드 클럽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격리된 채 이 비밀 조직은 미국 중앙은행의 청사진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문서는 올드리치 계획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월스트리트에 의한 월스트리트의 계획으로 낙인 찍혀 정치적으로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은행 개혁은 죽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올드리치 계획을 가져와 재설계했습니다. 핵심 구조는 유지하되 통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은행과 이사회가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감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방준비법이 되었습니다. 1913년 12월 23일 윌슨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책은 보통 이 날을 승리의 날로 기록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법에 서명한다고 은행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방준비법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설립을 승인했지만 그 은행들은 건물도, 금고도, 직원도, 정책도 없었습니다. 연준은 아직 공사 현장이었지 제대로 기능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간표가 무서워집니다. 1908년의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임시 조치였습니다. 정확히 6년 동안만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죠. 그 만료일은 1914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달력은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새로운 연주는 문을 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스페어 타이어인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은 곧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위험한 공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에 공황이 닥친다면 낡은 시스템은 죽고 새로운 시스템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사람은 윌슨의 재무장관이자 사위였던 윌리엄 메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혼란, 암살, 군대 동원, 동맹 붕괴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6월 30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회로 달려가 조용히 그리고 긴급하게 법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을 1년 더 19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소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못한 단순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조치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자금이 절실해진 유럽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미국 주식과 채권을 내던지며 금으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14년 7월 31일 뉴욕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4개월 동안 다시 열리지 않았죠. 역사상 가장 긴 폐장이었습니다. 1914년 여름 뉴욕을 덮친 공황은 1907년보다 객관적으로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유령이었고 지역은행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뻔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메가두는 책상 서랍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만료되었다가 부활한 그리고 멸시받던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비상화폐로 넘쳐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14년 8월 첫째 주는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한 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의 포성이 울리고 있었고 그 충격파는 세계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영국은 카이저와 싸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가 아닌 금을 요구했습니다. 신성한 다이였던 금본위제는 자살협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문을 열었지만 예금주들은 1907년처럼 줄을 섰습니다. 파멸적인 뱅크런이 예고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본이 달랐습니다. 재무부에서 윌리엄 메가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의 하위 재무부에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 발효, 비상통화 사용 가능, 협회를 구성하라. 그것은 6년 동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기계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구상했던 그 전국 통화협회들이 갑자기 생명을 얻었습니다. 뉴욕,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보스턴의 은행가들은 회의장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습니다. 국채가 아닌 경제의 실물 자산인 상어보험, 지방채, 철도 채권들이었습니다. 낡은 규칙하에서는 돈을 만드는 데 쓸모없었던 이 자산들이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 아래에서는 황금이 되었습니다. 협회는 자산을 심사하고 재무부에 전보를 쳤고 재무부는 실제 현금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작전의 물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몇 년 전 수백만 달러의 비상통화를 인쇄하여 이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폐들은 재무부 금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장 경비원들이 이 현금 다발을 기차에 싣고 전국의 금융 중심지로 급송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 문이 열렸을 때 겁에 질린 예금주들의 줄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구 직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출을 제한하지도 창구를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빳빳한 새 지폐 더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뱅크런은 희소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대중에게 무한한 현금 더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공포는 증발했습니다. 돈을 본 예금주는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종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914년 10월까지 재무부는 3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올드리치 브리랜드 비상통화를 발행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몇 주 만에 수백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스템에 쏟아부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대규모 지불 정지 사태도 주요 은행의 파산도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급등했던 이자율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신뢰 덕분에 금 유출이 멈춘 것입니다. 이 순간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보수적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머니 트러스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진보적인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탄력적인 통화가 공황의 해독제임을 증명했고 정부가 유동성의 최종 공급자가 되어야 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이 불타는 동안 허둥지둥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위기 한가운데인 1914년 8월 10일에 공식 출범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12개 지역은행은 사무실조차 없었죠. 그들은 메가두와 올드리치 브리랜드 지폐가 세상을 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통화의 존재는
연준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주었습니다. 공황이 진정되었기 때문에 연준은 섣불리 출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9월과 10월을 내규를 확정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14년 11월 16일 연방준비은행들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연방준비권이 경제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비상통화였던 올드리치 브리랜드 집회는 다시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애초에 일몰 조항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상집회에는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처음에는 낮았지만 유통되는 매달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절박할 때는 비상금을 쓰겠지만 이기가 지나면 보유 비용이 너무 비싸져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재무부로 반납하게 만드는 기발한 설계였습니다. 1915년 여름까지 거의 모든 비상통화는 회수되어 파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6년 동안 조용히 살다가 6개월 동안 영광스럽게 폭발하여 미국 경제를 구하고 역사의 소각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의 유사는 심오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의 간극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에게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화폐가 금이나 국채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심리적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화폐가 국가의 상업자산, 즉 시민들이 수행하는 실제 사업에 묶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법이 없었다면 1914년의 공황은 미국을 근본이제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연합국이 전쟁을 위해 미국의 대출을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순간에 미국 은행 시스템을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원래 계획대로 1914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의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방준비제도의 할인 창구, 즉 오늘날 은행이 연준에 가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절차의 운영 DNA가 되었습니다. 그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법의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일단 설립되자 스스로를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원자로 묘사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머니 트러스트 공화당이 통과시킨 임시법이 1930년대 연준보다 1914년에 실제로 더 나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중앙은행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의 이야기는 조용히 서류철에 묻혔습니다.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은 연준의 할인 창구, 적격 담보의 정에 심지어 12개 지역구의 지리적 구조에까지 남아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골격은 바로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의 골격인 것입니다. 살과 피부는 다르지만 뼈는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금융구조물들은 돈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시도의 현재 버전일 뿐 최종 답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시대의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이며 다음 위기가 닥쳐 쓸모없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1907년에 잊혀진 공황과 1908년의 필사적인 입법을 되돌아보며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에 대한 최종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현대 관리 경제의 소스 코드입니다. 2008년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2020년 팬데믹이 세상을 멈췄을 때 연준은 무엇을 했습니까? 긴급 대출 창구를 열고 은행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산, 상호보험, 회사채를 가져와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름과 컴퓨터는 바뀌었지만 핵심 철학은 정확히 같습니다. 위기 시에는 실물 경제의 부채를 포함하도록
화폐의 정의를 확장해야만 시스템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탄생 초기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황에 빠진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법의 조문 속에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수학과 논리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인간들이 홍수를 막기 위해 쌓아올린 법과 신뢰의 댐입니다. 올드리치 브리랜드 법은 물이 차오를 때 전선을 지켜낸 모래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라져 연방준비제도의 기초 아래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남아있습니다. 돈의 세계에는 영원한 규칙은 없고 오직 일시적인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공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현실의 법칙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